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이 아파트로 가겠다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럼 이건 100%라고 봐도 되는 수치거든요. 단독 다세대 빌라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죠. 그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 가는 아파트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지는 한 4순위 이하고 1등, 2등이 다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임차 수요든 자가 수요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할 거예요. 이건 인구 증가 감소 이건 상관없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1월 달에 약간 좀 거래량 좀 늘어났고 뭐 약간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다가 또 2월은 또 뭐 어떻게 또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 건지. 뭐 2024년도가 되긴 했는데 2023년도랑 4년도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은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대출도 좀 끊겨 있는 데도 많은데 1월부터 다시 실행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2월 달에 거래 안 하고 12월 달 거래할 것을 1월 달에 보통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은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한 건 맞는데 2월 달은 또 바로 설날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킹데이가 많지 않아서 1월 달은 좀 증가했다 보더라도 2월 달은 물리적으로 조금 뭐 유사하거나 좀 작거나 그렇게 나올 예정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거래량 갖고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제 거래된 거 가지고 좀 파악을 해보면은 작년하고 달라진 건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이 있는데 경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네. 경기도가 확실히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이건 증거 팩트로.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대가 서울보다 좀 낮은 지역들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거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세도 조금씩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전세는 먼저 움직인 것 같고 전자가 좀 움직인 지역들 보니까 매매가도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2021년도 고점 대비 100%까지 올라간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네. 또 90%대까지는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그만큼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물건들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는 사람 전에 파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팔고 또 상가 입지로 갈 거니까 서울도 이제 이사를 가실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울도 좀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이미 서울도 전세는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뭐 그렇게 좀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에 약간의 어떤 대출이 다시 시작되면서 약간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한 3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을 딱 봐도 아는데 일단은 작년에 막판에 한 2천 건이 내려오다가 네. 다시 이제 3천 건까지 올라왔거든요. 2월 달은 워킹데이가 적기 때문에 1월 달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월 달에는 아마 그래도 1월 달보다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한 7천 건 올라요. 반도 안 왔어요 아직. 네. 7천 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뭐 이게 평균인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한 2배 이상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네. 아, 저게 언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댓글 보면은 뭐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집주인들이 뭐 억지로 버티고 있다. 조만간 뭐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다시 또 전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약간 뭐 어쨌든 정체 구간으로 가고 있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전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이들은 팔 생각만 있지 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6대 4 정도로 실거래가 한 6이면은 이제 투자가 한 4 정도 붙어줘야지 정상적인 거래고 그렇게 되면 한 7천 건에서 10,000 건 정도가 서울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3,000 건이니까 투자 수요는 아예 다 빼버리고 실거래량에서 이제 그 정도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거래량이 준 것은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투자자도 이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투자자들이 아니라 보통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네. 그냥 사두는 네. 거죠. 실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까지 또 투자자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수요가 지금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분들이 그런 거래를 할지 안 갈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갭이 좀 줄어야 되는데 네. 다행히 지금 전세가는 올라오고 있고 매매가는 오른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네. 조금 붙은 상태라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서울도 거래량이 증가할 여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이제 그 잠실 같은 지역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수요도 많고. 근데 잠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1년 정도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제 그 만기가 됐을지 안 모르겠지만 한 1년 돼서 지금 연장을 할지 안 할지 허가 구역을 잠실이 6월인가 그러고 그렇죠. 그 나머지 여의도 네. 거기 한 4월. 그러니까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게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은 조금 거래량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곳들은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1주택 되면서 아예 직접 거주를 한 2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거래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데서 약간의 뭐 좀 해지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거기가만 이제 인기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 단계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지역들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겠죠. 지금 서울 집값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 대비 뭐 90% 정도까지 이상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경기도까지도 그렇게 간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의 요지들하고 경기도는 좀 각자 이제 예전에는 서울부터 움직인 다음에 경기도가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서울도 움직이고 경기도도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핫한 데 중에 하나가 GTX-A 개통 라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동탄이 있고 뭐 용인이 있고 성남이 있고 수서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수서는 서울이니까 논해로 하고 3월달 말에 개통되는 화성, 동탄하고 성남하고 용인 지역들은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2억이 나왔거든요. 네. 작년에 21억이었는데 그것도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방처럼 오히려 좀 침체가 된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는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과 무관하게 서울은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도 조금 호재가 있고 수요가 좀 증가할 지역들은 서울과 무관하게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럼 예측할 수 있죠. 결국에 지역별로도 또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고요.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은 지금 대세 상승은 아니잖아요. 뭐 이게 어떤 그쵸. 대세적인 상승세로 반등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그건 평균적으로는 반등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네. 거래 일단 평균적으로 아직까지도 하향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산 금액보다 싸게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202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이제 거래 금액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최근에 3, 4년 동안에 보면 계속 하향 거래가 맞긴 하거든요. 이것은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상승작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팔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일단 파시는 분들은 자기가 산 금액보다 높게 파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전고점을 뚫겠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세 상승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근데 좀 중반은 넘어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 예전에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 예를 들면 15년, 16년에 사셨던 분들도 네. 뭐 올라갔다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산 가격보다는 높으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이 팔고 네. 또 좀 약간 좋은 아까 말한 양극화의 좀 상단에 있는 곳으로 가면서 좀 약간 신고가 가까운 그렇죠. 금액들을 찍고 본인들은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시세만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2021년도는 몇 건 거래가 안 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도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전국 대부분의 가격들이. 하긴 뭐 그렇죠. 예, 지금 2020년도도 확 떴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양극화로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어떤 뭐 가장 큰 원인은 뭐 시장에 돈이 자체가 뭐 없어서 그런 건지 뭐 네. 유동성의 부족인지 뭐 어떤 원인이라고 좀 보십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가 되긴 할 텐데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하는 것들이어서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것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예를 들게 되면은 강남 3구나 용산 3구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특히 뭐 가장 뭐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지금도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잠실에는 계속 20억대 중반에 국민평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노도강이라고 하는 특히 네.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강북구라든지 이 지역은 계속 하향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거기는 아직도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래는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뭐 또 양극화라고 표현하면 양극화인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좀 양극화가 좀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은 좀 상단이 올라가면 또 키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막 같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다라고도 하기 좀 애매한 게 제가 평소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것들인데 이게 중간 미세한 계약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있고 거래가 낮게 되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보는 것들은 이게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만 보거나 빠진 거래들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거래가 그렇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지 중간에 구멍이 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좀 스킬이 될 텐데 보통 이게 비싼 쪽은 갭 투자를 잘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실수요로 들어가거든가 미리 사두는 것들이지.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키 맞추기 시작이라는 게 분명히 오긴 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과거에 쌌던 것들이 언젠간 또 올라요. 왜 살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로 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더 확 올라가죠. 네. 그게 또 이제 어찌보면 또 투자 시장, 투기 시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외가 됐던 것들도 언젠간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죠. 아파트 1인 이상.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그렇죠. 실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투자성이 있는 지역들은 조금은 좀 그렇죠. 거래가 좀 안 되는. 그리고 또 그걸 또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쪽은 팔려고 하고 이쪽은 살려고 하고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근데 그 최근에 제가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뭐 외국 사례들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아무래도 좀 그 동안 좀 이렇게 뭐 눌리고 뭐 침체되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약간 전체적인 회복세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조금은 더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이제 미국 집이나 뭐 런던이나 이제 일본이나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좀 그런 관련된 분들도 만나고 실제 뭐 어떻게 하면 거래가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하면서 시세도 많이 파악을 해봤었는데 일단 한국하고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거긴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 위주고 그 나라는 또 아파트 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원리는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이 수요가 많은 입지들은 여전히 비싸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침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만 뉴스에 나오고요. 또 빠졌다고 하는 것들만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도 늘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 계속 비싼 주택들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발적으로 뭐 공실이 많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분리하셔야 볼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하고 상업이 명쾌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한국은 애매하게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상업에 빠졌다는 것들인지 주거가 빠졌다는 건지 분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거는 안 빠졌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메인 입지들은. 근데 이제 이쪽에 뭐 실리콘밸리 같은데 직장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주거들은 빠졌는데 뭐 원격 거리가 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이 출퇴근하는 일자리에 있는 대부분에 대한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주택들은 하나도 안 빠졌어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쿄도 마찬가지고 도쿄도 도쿄 이외의 지역들이 빠진 것들이지 핵심 입지들은 오히려 월세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뭐 낮은 금리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매수할 수 있다.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르고 있고 수요는 더 많아지고 막 지금 도쿄가 또 분위기 좋잖아요. 또 소득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주택들은 계속 여전히 좋은 주택들을 더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가 시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간이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들은 그냥 좀 침체가 돼 있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집을 만약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팔려고 할 때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지표랄까요? 뭐 어떤 것들이 지금 그래도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실거래일까요? 거래 가격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거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매매보다는 전세 거래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되게 좀 그래도 좀 리즈너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이게 진짜 전세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게 전세가도 이게 지수를 그려갖고 그래프를 그려갖고 정확히 추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의 추이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거는 실수요이기 때문에 거품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지금 시장에 나온 물건 대비 수요가 더 많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마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가를 자극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들 소유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전 전세가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 그리고 이것들이 매매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거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청약인데 청약 경쟁률도 보셔야겠지만 청약 저는 금액 분양가 있잖아요. 분양가를 보시면 그 시장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분양이 잘 되면요. 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이 금액을
미분양액을 얼마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유가 기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싸요. 그럼 당연히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구고요. 대구는 분양가가 지금 비싸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데 건설사들이 바보라서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소모권이기 때문에 분양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만 하면 몇백 대 1이 나거든요.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 무조건 분양가가 싸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더 올라갈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것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세도 그렇고 지금 청약 가격, 그러니까 그렇죠. 분양 가격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전세가 어쨌든 지금 상승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도 지금 전세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 뭐 40주 동안 뭐 올라간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전세는 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분위기인 건지.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초반까지가 빠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상승이거든요. 이게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거야. 그냥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역전세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요즘 좀 많이 줄었죠. 전 역전세라는 얘기를 요즘 뉴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역전세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가 역전세 빈도보다 상승 거래가 더 많으니까 묻힌 거거든요. 완전히 이슈에서 뺏긴 것들인데 잘 따져보시면 지금도 역전세가 나요. 지금 한 3대 7 정도로는 30%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역전세가 났을 때는 거의 반반이었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역전세 이슈가 없어지면은 전세가는 전체가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다. 하락 거래는 쓸 필요가 없죠. 원래 이제 집주인들은 쓰기를 바라죠. 근데 안 쓰죠 보통 세입자들이. 그게 이제 역전세 나서 이제 안 쓰는 거다. 이게 또 거꾸로 이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게 앞으로 전세가 좀 올라갈까봐 그냥 좀 올려주고 그냥 다시 신규 계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략이 세입자들도 그러니까 뭘 잘 쓰시면은 그거 가지고도 활용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임대차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뭐 기존에 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조언을 할 때는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응용하는 세입자분들한테도 그런 것들도 많이 팁을 드리긴 하죠.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전세가 상승세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KB 시황을 보게 되면은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더 많아요. KB가 어찌 보면 가장 좀 그나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KB 지수로 보면은 매매가는 확실히 조정되는 적이 아직까지는 많고요. 전세가는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가지만 그래서 특히 서울, 경기 같은 경우가 제일 시장이 크니까 그 지역은 올라가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전세로 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다세대 빌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 뭐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 수요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사는 지역도 보면은 지금 이제 월세도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면 보통은 좀 월세는 좀 주춤하거나 뭐 반대로 뭐 월세가 올라가면 뭐 전세가 주춤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가 다 같이 가는 것도 맞는 건지. 그렇죠. 그게는 맞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이제 선택이 자가가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으니까 셋이 경쟁을 다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자가하고 임차예요. 임차는 월세랑 전세는 같이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그럼 보통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고 월세만 주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월세 주는 게 편해서 그냥 월세를 올려주는. 왜냐하면 보증금 올려주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월세 올려주는 것들은 솔직히 그냥 올려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세입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런 시장이 있는 것들이고요. 전세는 전세대로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한 4년 전에 제가 이제 월세를 살았었을 때 그때 이제 36평 정도, 38평짜리 월세가 지금 25평이 그 정도 가격으로 거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거의 막 20-30% 이상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100만 원 월세도 되게 비쌌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150만 원 월세가 가장 기본이고 좋은 데들은 300, 50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 살 생각들이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세금 부분들도 그렇고 집 찾는 것도 귀찮고 그냥 자기가 좋은 입지에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그렇게 좀 자유롭게 월세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 시장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임대인들이 만든 시장은 아니라 임차인들이 원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래서 뭐 입지가 좋은데 이사하기 싫으면은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이 전세는 상승폭이 한정이 되는데 월세는 그래도 조금 더 유도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사실 그리고 예전과 좀 다르게 이제는 월세 산다고 해서 뭐 상대적으로 뭐 돈이 없다 이렇게 보는 문화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요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분은 투자 뭐 하나보다 집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보다 그런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트렌드가 바뀐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월세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내던 시절하고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내는 분하고는 일단 월급에서 300, 500을 월세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좀 다른 거죠. 좀. 그러면은 그 큰 틀에서 올 한 해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처럼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보합 정도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총선이 4월에 있는데 총선 직후에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규제가 좀 풀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눈치를 보느냐고 서로 못 풀고 있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 맞을까 봐.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은 규제가 많이 풀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은 풀어줄 것 같아서 지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 지방 쪽에 지금 뭐 미분양 같은 것도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쪽을 좀 더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소비자 따는 그런데 이게 더 안을 까놓고 보면은 이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체들을 일단 위한 거. 근데 기업체가 위하는 게 기업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방에 있는 미분양들을 풀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것들이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투자잖아요, 일종의.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물건 만든 게 안 팔리면 또 추가적인 물건을 생산을 못 하니까 계속 이게 새 아파트는 끊이지 않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 끊기거든요. 지방은 특히 그래요. 이게 한번 10년 만에 왕창 분양했다가 또 한 몇 년 분양 안 하다가 나중에 또 10년 있다 또 왕창 분양하고 늘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다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건 계속 지방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반복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총선 이후에는 약간 지방 쪽을 좀 살리는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지금 저는 이제 건설사랑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되게 안 좋아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톡 건들면 쓰러질 때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연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거를 아마 저희들보다는 정부나 은행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만들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또 그 예를 들어 건설사들이 뭐 힘들다고 해도 뭐 이번에 뭐 터질 건 터지고 뭐 다시 뭐 시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이게 뭐 건설사를 뭐 이렇게 살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뭐 나중에 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뭐 전반적으로 경제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아파트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새 아파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 지역은 더 도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뭐 지방 균형 발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구축만 있는 지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한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또 시기 질투를 할 수 있는데 그 현지 주민들은 이걸 좀 활성화되는 정책들을 또 필요로 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대구 주민들 대부분이 규제 풀어달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거기 풀게 되면 특혜냐라고 할 텐데 그 지역 분들한테는 또 그게 또 간절할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지방자치 시대이기도 하고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봐도 지방은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풀었을 때 그 풀었다고 뭐라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을 푼다 그럼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지방은 규제를 푼다고 뭐라고 했던 경우는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또 지방의 규제를 풀 때 보면 그쪽 시장이 또 되게 막 안 좋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더 반기고 좋아하고 뭐 구국의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지방 쪽을 풀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0 대책 때도 뭐 약간은 뭐 풀어주긴 했는데 그거 이상의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110 대책은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예고편을 위한 예고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취득세가 안 풀렸고요. 분양권에 대한 것들에도 혜택도 하나도 없고 뭐 그냥 그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뭐 그 세컨드 하우스로 사면 그게 수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풀어줬다는 기미만 보인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에 뭔가 공급이 해소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풀어주는 것들은 과거에 풀어줬던 정부들이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풀어준 데가 김대중 대통령 때였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한번 풀어줬으니까 그때 한번 정책들과 비교해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규제 시대예요.
아직까지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풀렸다고 봐도 돼요. 이게 좀 완화가 된 거지 규제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100%.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를 때리던 걸 10대 때리던 걸 지금 7대 때리고 뭐 그렇죠, 이런 거지 그렇죠. 아직 매는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 대수 차이가 아니라 네. 세게 때린 걸 슬슬 때리죠. 이렇게. 때리고는 있는 거죠. 엄청 세게 때리는 건 이제 들지 살 때리는 약을 발라주는 거는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그 지방의 뭐 미분양을 살린다는 게 그 미분양만 살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 동네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뭐 특정한 것만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과거처럼 뭐 어떤 구축, 신축, 뭐 분양 뭐 상관없이 뭐 대규모로 이런 부양책 같은 것들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올해 나와야 되고요. 올해 안 하면은 의미가 별로 없죠.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아까 연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산소호흡기를 띄냐 지금 붙이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신축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신축을 사게 되면은 구축에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구축이 빈 자리가 되면 또 다세대 빌라에서 채우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축만 풀어준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지자체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뭐 취득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또 이게 또 건설이 또 공급이 또 될 거잖아요. 분양이 되면 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또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단순히 뭐 집값이 아니라 이제 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무언가 나오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건설업이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것들을 꼼꼼히 잘 모르시겠지만 최소한 저는 30% 40%까지는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서. 우리는 뭐 2차 전지나 알고 있고 반도체만 알고 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실내 내부에서는 국내에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게 좀 하청 업체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파급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하게 되면은 가구도 사야 되죠. 전지 제품도 사야 되죠. 인터넷도 설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사 업체들 또 배송 또 아무튼 그 지역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요. 뭐 중개업소만 생기는 게 아니라 편의점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막 그 또 배달 업체들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권도 생기고 학교도 또 생기기도 해요. 큰 이런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좀 지방 좀 활성화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뭐 한국에서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 3구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뭐 겨울만 해도 약간 뭐 좀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요즘에? 지금 강남구는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이제 입주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줍줍 얘기 나왔었던 것들 101만 명 신청했던. 근데 100만 개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을 텐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쟁률일 텐데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100만 명의 대기 수요는 있구나였었어요. 강남은.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 못 왔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했을 때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내려와서 그렇지 강남을 바라보는 수요는 그게 좀 시세보다는 싸다 하더라도 높은 금액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100만 명이 일단 대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만 확인하더라도 저기는 어차피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다만 거래가 별로 안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는 어차피 지금 재건축 위주로 돌아가고 있을 것 같고 한동안 강남은 이제 분양할 물량들이 많지는 않지만 서초구에 이제 분양할 물량들이 좀 쌓였거든요. 이제 반포동에서도 해야 되고 방배동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붐업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킬 텐데 일단 분양을 할 때 일반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양가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보게 되면은 갑자기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상한제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입주장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금액대는 말도 안 되는 금액대였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분양 물량이 있을 때는 좀 거래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는 계속 갱신되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뭐 80억, 90억, 100억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딴 시장이에요. 일반인 시장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고급 아파트 뭐 주상복합들 계속 뭐 에테르노 청담이니 180억에 분양했던 것이 뭐 280억에 거래가 되느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동네라서 굳이 거기는 뭐 평가할 필요가 없는 동네이고 강남 서초는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나마 강남 상구에서 현실적으로 중산층에 가까운 지역은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거래가 지금 꾸준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엘스 리센츠 트리중 같은 경우는 25억 전후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20평대까지도 20억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이제 예전 고가
주가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리오시티도 이제 20억대까지 가 왔고 거래량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마지막 관건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내년에 입주할 거였는데 정부에서 이제 땡기라 그래갖고 올 하반기 때 입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전세장만 그때만 조금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거가 침체될 거지 매매 시장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전세 물량들만 좀 출렁거릴 것 같고 그거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3구는 아마 올림픽파크 포레온 하반기 입주 장만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2024년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전후가 제일 아마 뭐 임차인이든 아니면은 뭐 매매를 찾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남 3구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근데 그 실거주 그 의무가 이제 약간 유예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전세 물량이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좀 나올 거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12,000세대 입주인데 어쨌든 그러면 뭐 꽤 많은 물량이 일단 정상적인 시장이면 6,000개 나와요. 정상입니다. 네, 그만 6,000개면은 웬만한 정말 초대형 단지들 몇 개 합쳐도 그 정도인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전세가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많이 조정이 되죠.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매매가를 같이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서울은 전세가율이 50% 전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시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이 왔을 때 그런 파급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잠실 입주할 때 26,000세대 입주할 때 그때는 영향을 줬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근데 거기도 생각해 보면은 살짝 빠졌다 바로 반등했어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만 많이 빠졌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강남 3구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빠지면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역 전세 금액에 오면은 여기 지역 버리고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자기가 세입자 맞춰놓고 자기가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비슷한 상황인데 대구가 올해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수성구가 제일 좋은 입지잖아요. 수성구 전세랑 수성구 이외의 전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수성구로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아직 거래가는 안 떴을 거예요. 아마 다음 달부터 거래가가 아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수성구가 아마 지난달까지 가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W라고 하는 거 입주장 하고 있을 텐데 그거 끝나게 되면 아마 전세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물량 때문에 전세 조정장이 있긴 하지만 매매장에는 정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전세장도 아마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전세들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좋은 예가 있었는데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있었고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영향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3,000세대, 4,000세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꽤 큰 양이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영향이 안 줬는데 6,000세대이긴 하지만 지금 전세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올해 11,000인데 그거 넣어가지고 24,000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내년 거 땡겨온 거라서 내년은 또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는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전세시장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원래 미미했지만 이번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전세 시장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뭐 출렁임은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물량이. 결국에 강남 뭐 3구든 서울이든 전체적으로 물량이 없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율은 뭐 당분간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서울은 올라가 봤자 60%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늘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또 신규 아파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구축들은 전세가율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뭐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20% 미만인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축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매매는 못 들어가니까 대부분 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그렇게 해서 높아봤자 50% 전후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율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전후라고 예상을 하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지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전세가는 뭐 그냥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 뭐 금융위기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전세가율이 뭐 서울도 막 70% 막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운 약간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조건 같은 그러니까 게. 이제 저는 리서처기 때문에 주거시대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을 같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 이제 2012년도 주거시대 조사 결과랑 작년에 발표된 거 2022년도 그 최근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2012년도에는 입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본다는 얘기는 상품이 구축이든 신축이든 큰 차이가 없은 거예요. 동네를 본다. 네, 근데 지금은 입지는 한 4순위 이하고 1등, 2등이 다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뭐냐면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물론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살짝 떨어져도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 아파트에다가 그러니까 과거 12년 전에는 입지가 좋아야지 돈을 더 지불해. 신축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입지가 좋은데 구축이어도 입지가 나쁜데 신축보다 더 비싸야 돼. 이런 네. 것까지가 허용이 됐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냐면은 입지보다 상품이 좋으면 얘가 더 비싸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2년도 예전에 뭐 가양동이나 뭐 성북동이 기름누탕 이런 갭투자하는 시장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축들은 별로 매매가가 높지가 않아요. 전세가가 늘 붙어 있거든요. 특히 가양동이나 염창동이나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90% 이상이었었거든요. 네. 거기 막 싹쓸이 할 때 막 부산 대구 투자자들 와서 막 네. 찻대기 할 때 그때였었는데 그런 시장은 안 와요 이제. 그렇게까지 전세가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 네. 신축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축은 전세가율 말고 어떤 걸 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삼아야 되나요? 어차피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평생 살아도 되거든요. 이미 상품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입지로 가장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일자리고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것들, 뭐 학교라든지 학원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신축들, 준식들은 단기간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같은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신축의 선호도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집을 선택하는 이제 키바잉 팩터라고 하는데 그게 한 60%, 57%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60%죠. 그럼 왜 이렇게 신축 선호도가 10년 만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세요? 처음부터 아파트 사셨어요? 저는 빌라에서 컸어요. 그렇죠. 빌라에서 컸어요. 저도 그냥 전 단독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살아본 비율이 월등히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단위로 해서 아파트 살아본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다음에 이사 가면은 아파트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가 당연히 안 됐죠. 한 30-40%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갤럽이라는 리서치 회사 가서 2000년도에 조사하면서 그때 50% 60%를 드디어 넘었어요. 아파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90%가 나와요.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이 아파트로 가겠다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럼 이건 100%라고 봐도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독 다세대 빌라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죠. 그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 가는 아파트 수요가 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수요는 계속 인구가 줄던 세대 수가 줄던 상관없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은 무조건 신규 아파트로 가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맛을 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넓고 지하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자기 세대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 안 된 아파트 절대 못 삽니다. 그다음에 또 보안 있잖아요. 네. 보안이 안 돼 있는 구축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애들이 독서실 가잖아요. 이 아빠들은 공감을 못 하실 텐데 엄마들은 애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엄마 나가서 독서실 갔다 올게요. 독서실 안 간다고 봅니다. 스터디 카페 가면 놀고 온다. 근데 단지 내에 있는 독서실 가면은 네. 감시가 돼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맛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마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트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앞침에 가서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독서실이 예전엔 텅텅 비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까 아침에 줄을 서 있는 거 엄마들이. 엄마들이 그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맛을 보면 이것들이 없는 시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 단지 내에 있고 저렴해요. 그것도 입주민들만 쓸 수 있어. 근데 다른 데 나가면은 비싸고 옷도 입고 나가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운동하고 와서 샤워실 가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엄마랑 살 때는 그냥 엄마 돈으로 살았는데 내가 독립해서 보니까 내가 살 돈은 없죠. 그럼 임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임차 수요든 자가 수요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감소 이건 상관없습니다. 한동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부산도 예전에는 수영장 이런 수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수영장 들어가면은 그냥 분양이 돼요. 수영장 보고 분양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설명해 보면 수영장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수영장 있는 유일한 아파트에서 이런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임차로라도 간다니까요. 새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결국에 살아본 사람은 계속 살고 그리고 안 살아본 사람은 나도 살고 싶고 하는 그렇죠. 그 수요가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기는 거죠. 모인다. 근데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 게 이게 신축 아파트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서울도 많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좀 좋은 데 살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연식이 한 5년 10년 된 데 살다가 20-30년 대 가려고 딱 보면은 우선 뭐 내부 구조도 좀 이거 건조기 어디다 놓지 뭐 이런 것도 생각 들지만 이제 주차 이거 눈 오고 막 눈 쌓여 있는 차들 보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남자분들은 그거 물 뿌리고 써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시동 안 걸리잖아요. 트라우마 걸려갖고 얼굴 사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 뭐 보험이라도 부르지 보험 잘 못 불러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로 가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하 주차장 있는 데로 무조건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 주부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님들의 의견 따르는 게 대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다고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좀 입지보다는 연식이 훨씬 더 좀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근데 신축이라는 게 뭐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신축은 어쨌든 다 구축이 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신축을 살 수는 없다면은 뭐 구축 안에서는 그래도 좀 입지가 아직은 영향을 좀 본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상급 입주로 가는 것들은 당연하고 상급 상품으로 가는 것들은 당연한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딱 한 건 있어요. 교육 때문에 합니다.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빼고는 다 구축이거든요. 근데 가요. 우선미를 가고 음마아파트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대치동 그 가끔씩 임장 같은 거 가보면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 30년 넘은 이제 재건축 언제 되나 하는데 가보면은 거실에 큰 책상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TV 안 보고 다들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시키려고는 이제 그런 거는 감수할 수 있지만 공부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신축한다. 이것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책이나 영화나 철학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지옥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때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낡은 아파트에서 어차피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평생 살아야 돼. 음마아파트 안 갈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뭐 중학교 길게는 중학교 때부터 짧게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만 학원 가면 되니까 그것만 버틸 수 있으면 이사 갈 거거든요. 예,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음마아파트 수요예요. 지금 임차 수요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축 수요 그다음에 이제 학군 수요 이렇게 조금 양극화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은 그러면 오히려 좀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 건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일자리예요, 확실하게. 그 주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으면은 서울로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가 옆에 있으면은 일자리 옆에는 뭐 구축이라도 다세대 빌라도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주변에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좋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럼 또 글로 또 몰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뭐 어디든지 다 양극화 쪽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좀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입지라고 할까요? 뭐 용산 얘기가 이제 뭐 계속 호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있는데 용산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용산에 지금 뭐 급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게 좀 계속 더 올라가서 이제 뭐 최상단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강남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산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게 제가 용산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놈이 지가 사는 동네 띄울까봐 그런다고 말씀을 제가 용산에서 스마트 튜브 TV에서도 거의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 용산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입지의 조건이 제일 좋은 데는 강남구예요. 강남구 서초구가 제일 좋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이 아무리 잘 돼도 강남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용산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늘 다크호스인 거예요. 40년째. 그리고 늘 넘버 2야.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서초구를 같은 권역으로 보면은 거기 강남이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이게 88년도에 분리되기 전까지 같은 강남구였으니까 강남 다음에 늘 용산과 밑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송파구가 한번 치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용산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용산은 그냥 늘 탑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의 힘이에요. 결국은 중앙에 있거든요.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울 어디든지 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아침 같이 안 막히는 시간이면요 차 타면은 도봉구나 강동구나 강서구 가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입지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좋은 이유, 반포가 좋은 이유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인데 이게 여기까지의 용산구의 가치였었고요. 지금부터는 용산구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따져보셔야 되냐면은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부동산의 모든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일자리 제일 많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요. 여기까지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출퇴근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이제 강남에 사는 게 좋으니까 주거시설들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들어오고 살다 보니까 학교도 들어오고 학원가 들어오고 상권도 좋아. 그러니까 강남구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용산구는 가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거가 뭐 그렇다는 것도 동부이천동인데 거기도 지금 4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촌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그리고 일자리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아 보이긴 하는데 부지 자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카운팅을 해보면 절대 교수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따져보니까 거주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부지도 크지도 않고 그런 상태거든요. 교통이 편리한가 봤더니 1호선은 지나가는데 뭐 강남 가는 한문에 가는 노선도 없고 학교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제 아는 용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남자 학교 몇 개 좋은데 빼고는 여자 학교는 아예 없고 그리고 뭐 학원간 아예 없고 저희 애들도 대치동 보내고 반포동 보냈거든요. 예. 근데 왜 비싸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답이에요.
다크호스잖아요. 왜 40년대 보통 이제 다크호스라고 하는 것은 1, 2년 때 이제 루키 시절 때 이게 메인 선수로 발돋움하지 못하면은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데 얘네는 40년 동안 다크호스인데 아무도 용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니까 개발될 거. 언제 시기냐의 그 문제지. 그러니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가장 큰 딜레마는 미군 때문이었어요. 근데 미군이 2018년, 17년도에 다 내려갑니다. 형태로 갔고요. 지금은 이제 미군이 형식만 남아 있어요. 다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다 완전히 나간 다음에 토지 지질 검사를 해요. 하도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갔기 때문에 땅에다가 그거 다 이제 그 정화 작업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고 일부 쓰는 데가 지금 용산 가족공원, 그다음에 용산 군립박물관,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그 집무실은 솔직히 미군 게 아니고 국방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쓰고 있는데 지금 유엔사 남아 있고 미군 기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만 나가되면 정화 사업하고 거기다가 이제 신분당선 들어올 거고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가장 메인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이제 정비 시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박 입지인데 거기다가 뭘 질지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되면은 강남급의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탑 2가 탑 1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강남구도 비싼 아파트가 있고 싼 아파트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구도 정말 비싼 입지가 있고 싼 부지가 있을 텐데 용산구의 탑은 강남구보다 비쌀 겁니다. 일단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탑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동부 이촌동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남 뉴타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한 지역들 외에서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라인에서 나올 텐데 공통점은 다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다크호스는 한강 맨션 아파트 동부 이촌동에서 그리고 서빙구동에서는 신동아 아파트가 될 것 같고 한남 뉴타운에서는 5구역이 될 것 같고 국제업무지구는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거기서 아마 삽이 나올 텐데 걔네들은 강남구 웬만한 아파트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도 강남구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제일 비쌌던 게 파르크 한남이라고 있습니다. 파르크 한남이 제일 비싼데 그 방시혁 의장 하는 거기에 BTS랑 거래가 안 돼. 지금 딱 한 건 거래됐는데 그게 아마 280억이 거래됐을 거예요. 최근에. 아무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스펙에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정도 될 게 많잖아요. 거기는 비쌀 텐데 그 뒤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강남보다 비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반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스펙트럼이 다양한 주거시에 들어올 것이고 용산구는 여기서 주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들어올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 도쿄나 런던이나 뉴욕 가면요 이게 복합 개발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오피스 타운으로 굉장히 높게 그거가 한 2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미군 부지들은 공원으로 개발할 거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뉴욕 가면은 센트럴 파크 있거든요. 거기 이제 펜슬 빌딩이 있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입지. 그러면 그게 탑 1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강남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어떻게 거기는 그렇지만 또 용산구가 또 넓어요. 생각보다. 또 산 밑에 있는 데들 뭐 후암동이님 이런 데 있는데 거기는 비쌀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제 특정 지역은 이제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중심 지구에 한강을 볼 수 있고 남산을 배구 수요로 하는 아파트인데 그건 강남에서 구현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제일 비쌀 텐데 나머지는 뭐 학군이나 학원가나 이런 건 아예 없으니까. 요즘에 그 저번 주에인가 한번 얘기 나왔던 건 서남부, 서남권 뭐 대개조 구상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서울 서남부 쪽은 아직 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어떤 개발 가능성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입지가 많이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서남권은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물레동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중심이에요. 서남구에. 예전에는 서남권에서는 딱 2군데만 봤었는데 하나는 여의도고 하나는 마곡지구 2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구로동이랑 가산동에 공장 부지들이 디지털 그 벨트로 다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은 옛날 공장 부지 하나일 때 뭐 바닥 면적이 한 2,000평 돼도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공장이라서. 근데 지금 2,000평짜리 하나 거기에 지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1,00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자리가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고 밀집도가 높아지다 보면 상권도 필요하고 주거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환 효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칙칙했던 구로구나 금천구조차도 일자리와 뭐 멋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원래 제일 원조 강남이 영등포구였고요. 그 영등포역 주변인데 거기는 40년째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뉴타운 개발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영등포역 항상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역 앞에는 사창가가 있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데 그것만 지금도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면 거기 복합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영등포구 전체가 다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 물레동 가면은 물레자이가 있고 물레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되게 좋은 단지
옆인데 싼 거예요. 그래서 왜 쌀까 싶었더니 사창가 옆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주변에 그리고 공구상가들 많은데 그 공구상가들은 일제 시대부터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재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것만 없어지게 되면은 고가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가산 구로 디지털까지 다 붙어버려요. 업무 시설로. 그러면은 거기는 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주변 시설은 또 알아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번에 어떤 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좀 추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되고 있었고 숟가락을 얹어놓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원래 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하긴 뭐 이거 예전에 다른 발표한 것들도 있으니까 원래부터 거기를 좀 개발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 좀 특정해서 좀 말한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이번 시장님은 그냥 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 쓸데없이 규제적인 또 규제를 해놓으신 바람에. 네. 그러면은 그 인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도 좀 요즘 대안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인천도 한때 또 막 미분양 많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 인천은 미분양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미분양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 미분양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인구수에 비해서 미분양이 많은 편인데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인구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하긴 인구가 300만이 되니까. 네네. 제일 많은 데가 서구예요. 서구.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 다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그전엔 청라 신도시, 주중간에 또 뭐 루원시티니 또 가정지구라는 게 다 이게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력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인천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전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초울구나 남동구 이런 줄고 있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평구도 인구가 좀 줄고 있었고 송도라든지 서구처럼 신도시들만 인구가 증가해서 종합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자체적으로 이런 서구에 많은 미분양을 해소할 만큼 수요를 데려오기에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도나 그 서울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이 분양가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를 포함해도 제일 싸거든요. 그러면 되게 싼데도 안 가는 이유가 서울하고 경기도가 아직 이쪽 인천을 조금 하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인천이 기반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검단 신도시가 지금 이제 2기 정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3기 정도 다 차게 되면은 그때쯤이면 전철망도 2개가 더 들어올 거고 검단 신도시가 활성화될 쯤이면은 인천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서울 경기보다 더 싸면서 쾌적해져 있을 테니까 지금은 기반시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많았던 것들인데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은 거기 무조건 분양 받는 게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들어오게 되면은 기반시설에 들어오는 것들은요 저걸로 보시면 돼요. 주유소 들어왔는지 주유소가 없어요. 신도시 내에. 그래서 주유소가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살고 시작했다는 것들이니까 그때쯤이면은 아마 지금도 미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많았다고 기사 나왔던 건 어떤 거냐면 지난달인데 한 개 단지가 3,000세대 가까이 분양을 했는데 2,000세대가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 근처인데 검단 신도시가 5억대 분양을 했는데 그것만 지금 7, 8억대 분양을 한 거예요. 한 2억이 비싸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났죠. 근데 여기는 상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단 신도시가 다 끝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단지 가지고 미분양이 많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오버해서 평가한 거로 볼 수 있죠. 결국에 이제 서남권도 만약에 개발도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부 경기 서부 쪽이 이제 인천 쪽에서도 뭐 기반 인프라들도 많이 깔릴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한 10년 정도 텀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인천 서구 뭐 이쪽에도 나름 이제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노골적으로 찍어드려도 되는데 검단 신도시는 지금도 미분양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5억대 분양을 했거든요. 거기 100% 10억 넘어갑니다. 10년 후에는 당연히 넘어가 있고 한 5년 후에도 저는 10억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실거주하실 분들한테는 한 1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5년 동안은 불편하겠죠. 지금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입지보다 어떤 입지 수준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나중에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5억짜리 아파트 입지인데 나중에는 10억 이상 될 거거든요. 그렇게 어쩌면 몸테크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하긴 그렇죠. 뭐 대부분 다 신도시가 그렇게 다 고생하면서 뭐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뭐 빛을 보긴 하지만 그 고생이 상당히 좀 고통스럽기는 하죠. 그 안에만 있는 주부님들이나 학생들은 좋은 거고 출퇴근하는 아빠들만 조금 고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요즘에 뭐 인구 감소, 뭐 고령화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는데 뭐 큰 틀에서는 이제 5대 광역시 정도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서울이 있고 비서울이 있어요. 당연히 서울이 수요가 많고요. 비서울은 조금 서울보다는 조금 주의할 것들이 있고요. 비서울 중에서도 수도권이 있고 지방에 있는데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우려할 게 더 많은 것들이고 지방에서도 광역시가 있고 도지역이 있는데 도지역보다는 광역시가 더 조금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조금 하급 입지로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서 버려지는 아파트들도 집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의 도지역들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버려지는 지역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위주의 도시들이에요. 네. 근데 광역시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고 다 3차 산업이거든요. 3차 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3차 산업은 사람만 살면 돌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뭐 쓰고 공부하고 그런 거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도지역보다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도 이제 모든 돌아가는 핵심 시설들이 다 몰려 있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부산의 뭐 수영구 해운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무너질 수가 없죠. 무너질 수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 광역시에서도 핵심 지역들은 다 살아남을 거다. 뭐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서구 유성구가 무너질 수가 없고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서구 남구 같은 경우는 뭐 튼튼하고 그런 거죠. 뭐 울산도 남구 중구는 괜찮고. 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광역시 정도급에서 좀 핵심 지역들은 그래도 좀 아주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당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지방은 제일 비싼 것도 아주 비싸지도 않아. 지금은 예, 서울처럼 비싸지 않으니까 사시면 한 20년 사셔도 돼요. 왜 여쭤보냐면 이제 그런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팔고 지금 서울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서울에 오신다고 하는 게 실거주로 옮기신다는 얘기인지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인지 투자하시는 건 뭐 좋은 일이죠. 확실히 뭐 서울이 더 많이 오를 테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밑에 지역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더 아마 상승률로 따져도 지방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금액 자체가 서울은 상한선이 없는 지역이고 밑에는 상한선이 일단 광역시는 수도권이고 수도권은 서울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들은 좀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되겠죠. 투자 관련해서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의 기사인데 뭐 송파구 쪽에 지금 요즘 전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갭 투자가 뭐 송파에서 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있는데 지금 이 갭 투자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었는데 갭 투자가 두 가지인 거예요.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갭을 끼고 사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갭을 끼고 사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고 잠실이 아닌 송파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갭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갭이 줄었다 하더라도 1, 2억, 3억 이게 아니라 5억에서 10억 정도 들거든요. 네. 그 정도 들여서 그냥 사두는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가 좀 높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전세를 껴놓고 우선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돈 모아서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종의 실거주 개념으로 이제 선 매수하는 느낌. 예, 그리고 또 송파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본인이 사기는 좀 힘드니까 나가서 그런 것도 사두시는 분들도 있죠. 나중에 들어가려고 재건축 개발하면. 네. 그러면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의 어떤 여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추락 하락을 할 지역들은 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단기적인 등락을까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저는 2022년도가 너무 급격히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 4, 4분기부터 2023년도 1, 4분기까지 거의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빠졌는데 그게 한 전 2, 3년 정도 빠질 금액을 한꺼번에 다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바닥 다지는 데들은.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인 등락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빠지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안 팔아요. 그 금액에 안 파겠다고 하는데요. 팔 사람들이 살 생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빠지겠어요. 팔 사람들이 막 던져야지 빠지는 시장인데 팔 사람들이 던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작년 1월, 2월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이게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기분에. 근데 지금은 한번 반등을 했잖아요. 중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아 이게 이 정도 빠지면 반등을 하는구나 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제 안 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까 말한 어떤 불안 요소보다는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보는 게 낫겠죠.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집주인들이 겨우겨우 버티는 거다. 이거 못 버티고 이제 좀 내려갈 거다. 겨우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집주인 대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집주인분들 저도 이제 만나 보면은 팔 사람들은 다 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팔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안 팔리는 물건들을 던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 무리해서 뭐 어떻게 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그냥 뭐 막 던지고 막 그런 뭐 경매 넘기고 이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반대로 또 경매 뭐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 또 경매 물건들 보면은 거의 뭐 시세대로 낙찰되고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들도 뭐 많이 나오진 않는 분위기거든요.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뉴스를 또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끌한 사람들 물건 던진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물건 던지게 되면 경매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 기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매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사이트를 보고 법원에도 일부러 가보거든요. 제가 입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옛날 뭐 바글바글하고 몇십 대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예, 지금도 뭐 물건 나와도 그냥 아파트는 거의 시세대로 낙찰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나오는 것들 뭐 이상 특수물건 같은 뭐 토지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 상가라든지 그거는 제가 봐도 저가도 안 들어갈 것들만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주거는 거의 안 나왔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부러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면 뭐 엄청 낮게 낙찰되는 것들 보면 뭐 전세 껴있는 물건들 막 그런 것들 뭐. 선순위 있거나 특수물건이나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이라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이게 뭐 경매로 많이 뭐 팔리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경매 시장이 좋으면은 경매로 하라고 뭐 아침마다 뉴스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아파트를 경매로 사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어요. 별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현장 가서 금매물 달라고 하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높게 거래가 되고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2차 정도 유찰이 됐을 때 그때 2차랑 1차 사이 정도 들어가야지 좀 그래도 좀 수익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1차 유찰된 다음에 거의 감정가만큼 낙찰이 되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현장 가서 10% 20% 싼 금매 찾는 게 더 싸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입주량 자체가 지금 좀 계속 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제 내년도 뭐 입주가 더 적을 것이고 뭐 26년 이후도 뭐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은 결국에 이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러니까 기준보다 많이 낮아지는 게 한 2, 3년 더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근데 이런 일이 뭐 지금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10년에 한 번씩 제가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속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자꾸 이사 가려고 하는 수요, 추가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수요들만 줄어드는 것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지금 사는 데보다 더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수요들, 아니면 하나 더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증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좀 예측은 해보는 것들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시장에 한번 관찰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예상하는 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좀 개입도 안 해 있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때 규제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규제가 어떻게 튈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고,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도 올라대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지금처럼 그냥 수요 공급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장은 어려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냥 거래가 얼마에 되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냥 평행하게 그냥 계속 횡보하는 구간이긴 한데 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약간의 좀 상승 요소가 좀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다는 게 인플레이션만큼 간다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상 안 가면은 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만큼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면 굳이 따진다고 하면 오르는 시장이죠.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르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른다 하더라도 먼저 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그냥 주저하지 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고, 투자는 이게 이제 선이 있으면은 또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이때 들어가야지 이만큼이라도 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실거주하실 분들은 이렇게 갈 건데 그냥 먼저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뭐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주 뭐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선별하면 어차피 또 말도 안 되는 단타를 또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예측을 안 되는 게 진짜 간도 크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입지 상품을 안 보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저건 저 가격에 사면 안 되는 가격인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중급 아파트들이었거든요. 그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될 주공이 있고 안 될 주공들이 있는데 재건축이 안 될 주공들까지 그렇게 밀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한 6, 7천이었는데 그게 막 1억 4천까지 올라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빠졌어요. 그건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 단기적인 투자 수요층들까지 예측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전세 수요도 많고 매매 수요도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GTX가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개통은 B 씨는 뭐 아직은 먼 얘기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난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이제 GTX 호재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좀 과하게 좀 오버슈팅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GTX 호재라는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갖는 지역들, 이 지역이 지금 산다면 너무 약간 좀 성급한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실거주면 그냥 사시면 되고요. 잊어먹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10년 이상 살 거니까.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본인 능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비싸게 안 삽니다. 쌀 때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좋은 예를 드셨는데 GTX C 호재가 터졌단 말이에요. C 호재는 지금 당장 우리가 탈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2021년도에 C가 갑자기 의왕시가 추가가 되고 왕십리가 추가되면서 호재가 확 터진 겁니다. 근데 2021년도 시장이 어떤 시장이었었냐면은 말 그대로 진짜 광풍의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오버해서 슈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왕에 있던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17억 가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건 오버 슈팅이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그 당시 17억이면은 서울 가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걸 왜 의왕 가서 GTX C에 있던 호재만으로 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거는 100% 내려오게 돼 있는 것들이죠. 내려왔어요. 실제 2022년도에 바로 1년도 안 돼서 10억 미만은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는 호재가 되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살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고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지가 좋고 호재가 가시화된 데들은요 전고점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엘센트로는 이 17억이 분명히 산 사람도 손해 본 거 아니에요. 몇 년 안에 17억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8억에 산 사람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8억에 산 사람들이 더 그게 테크닉인 거죠. 확 빠졌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슈팅도 있지만 평가 절하도 있거든. 그때 사는 거죠.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호재가 터졌다가 사는 것들은 주변 시랑 비교해 보면서 사야죠. 이게 싼지 비싼지는. 그러면 그 말은 오히려 그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곳들 위주로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전고점도 이제 좀 이 호재가 가까이 좀 정말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호재만 갖고 올라간 지역들도 있어요. 확정 하나도 안 되는데 네. 솔직히 지금 GTX, ABC는 뭐 오늘 착공을 합니다. B 같은 경우는 ABC도 착공이 끝난 건데 DF는 예타도 통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림만 그려져 있는 네, 상태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GTX, ABC는 이미 착공을 했잖아요. 이건 사도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또 막 변동은 있겠지만 그 아까 호재 있는 지역들 중에서 좀 많이 빠졌던 곳들은 한번 좀 봐라.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청약도 지금 약간 양극화인 것 같은데 뭐 서울 안에서도 미분양 나는 뭐 비싼 데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저렴한 곳들은 또 막 로또 청약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아, 청약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청약 이건 어떻게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미련이 계속 남잖아요 이게 추첨제도 있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이거는 네. 또 이게 그냥 저는요 청약을 굳이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서울에 진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으로 내가 당첨이 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해야 돼. 가점이 60점이야. 네. 지금까지 부동산은 전혀 몰랐는데 청약 통장은 꾸준히 넣고 있었는데 가점이 60점이고 70점이에요. 이런 분들은 청약 무조건 해야죠. 이거는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청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서울에 이런 강남구나 용산구에 물건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 2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가점이 20점대야. 이런 분들은 청약을 해서 뭐 할 거예요? 추첨제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차라리 그냥 줍줍하는 게 낫죠 이런 것들. 왜냐면 줍줍 보는 것들. 그래서 가격대를 알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은 게 이게 줍줍으로 나왔을 때 지금 줍줍을 사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공부가 되면요 줍줍을 해도 되고 저는 입주권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뭐 리모델링도 상관없고 그냥 기존 구축들 사도 상관없고 대안이 많거든요. 뭐 경매에서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연령이 적으면은 이게 내가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날아가 버리는 걸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약 당첨권에 들어오기까지 한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때 훨씬 더 자산이 늘어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니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약으로 실제로 큰 돈을 만지는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통장은 있어야 돼 근데. 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2순위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청약만 보고 있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다만 뭐 나는 부동산 공부 전혀 안 할 거고 나 그냥 일만 하고 열심히 그냥 내 생활만 하겠다. 뭐 그런 분들한테는 청약은 그냥 뭐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갈 수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 제도가 조금 뭐 된다 싶으면 또 바꿔버리니까 1년에 10번씩 바꾸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내 집마다는 빨리 하셔라. 그러면 청약에 대한 그런 애절함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벌써 이제 3월인데 이제 벌써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벌써 지금 올해도 많이 갔는데 올해 안에 부동산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들 보실 테니까 그리고 지금 정도면 한번 사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무주택자 분들뿐만이 아니라 유주택자 분들도 2024년도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 오늘 방송 내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막 뜨뜻미지근한 시장이거든요. 막 핫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근데 이럴 때 보통 일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락하는 시장에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 근데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한 시장에 벌써 관심들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때 관심이 없을 때 협상하기도 되게 편하고 은행에서도 되게 잘해줘요. 요즘 은행 한번 가보세요.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잘해주니까 한번 정보도 찾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행히 또 올해 줍줍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줍줍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방에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의 분양권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일자리가 있고 그 지역 내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지방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새 아파트로 바꾸시는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서울은 제가 굳이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냥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무 때나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규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왜냐하면 지금 규제 지역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송파구에 잠실동에 있는 걸 사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규제가 풀리면 들어온다? 그땐 늦은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이 규제 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는 거야.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그 해당되는 물건만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세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지방 분들도 서울 거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도권도 하셔야 되고 왜 상한선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올해 분양권으로도 투자할 거 많고 입주권도 되게 조정이 된 게 많거든요. 특히 뭐 노량진 뉴타운도 그렇고 뭐 장인 뉴타운도 그렇고 아무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대에 내려온 상품들 중에서 투자용으로도 많고 내 집 마련 용도도 많으니까 공부하시면은 하신 만큼 가져가실 수 있는 해가 2014년도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단기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보통 한 2년 이상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보다도 이제 뭐 앞으로 한 26년, 27년 분위기를 또 예측도 해보면서 또 이제 하는 거라서 당장의 뭐 지금 상황보다도 뭐 지금 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뭐 경제 이야기 여러 가지 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소장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